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인들이 갑자기 한글을 쓰고 김치를 먹고 한국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폴란드 군대까지 한국 무기로 교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유럽의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가 왜 갑자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현장에 뛰어든 서양 기자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앨리슨 블루만입니다. 34살 독일계 미국인으로 뉴욕타임즈 유럽지부 문화부 특파원이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현상을 취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를 경험했지만 아시아는 항상 이국적이고 덜 정제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출장지였던 서울. 그의 유품 속에는 낯선 글씨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유럽의 깊이 있는 문화와 세련된 방식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바르샤바 공항에 내린 그 순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에디터의 메일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저 일시적인 트렌드를 다루는 가벼운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택시에 오르자마자 운전기사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걸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가 거울로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요즘 폴란드에선 한국어 인사가 기본이에요. 제 딸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군대에서도 한국식 군사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어요. 비비고, 신라면, 김치찌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현지 기자들과의 미팅에 참석했죠.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이 왜 이렇게 인기죠? 물었더니 다들 당연하다는 듯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우리 정서와 맞아요. 가족 이야기, 정싱의 문화가 폴란드인들에게 공감을 일으키죠. 특히 가부장적 문화에서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그린 장면들이 우리 세대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한글은 발음하기 쉽고 논리적이에요. 대학에서 한글 관련 논문이 지난 1년간 300% 증가했답니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처리 효율이 가장 높은 문자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저는 못 믿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설마 진짜로 한국이 유럽을 바꾼다고 믿는 건가? 내 안에서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유럽 문화의 영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에게 아시아 국가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이 불편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글 간판의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죠. 불현듯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문화는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변한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왜 하필 한국이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 이튿날 아침 문화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이 온통 한국 물결이었습니다. 벽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한글 문자 설명판이 곳곳에 자리했죠. 기획 기사를 위해 폴란드 내 한국 문화 확산 원인을 추적해야 했지만 솔직히 내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유럽의 우아함이 아닌 아시아 문화가 이곳을 점령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블루만 기자님, 우리 한국 음식부터 맛보러 갈까요? 현지 가이드인 마르타가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취재를 위해 따라 나섰죠. 한식당에 들어서자 매운 향신료와 발효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쾌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냄새였어요. 이게 김치라는 거예요. 폴란드 양배추 절임과 비슷하지만 훨씬 복합적인 맛이 있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했더니 유산균 종류가 서양 발효식품보다 5배나 많다고 해요. 마르타의 설명을 들으며 젓가락을 어색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숟가락도 있었지만 주변 폴란드인들이 모두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루는 모습에 질세라 저도 시도했죠.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맵네요. 저도 모르게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 번째 조각을 집어들고 있는 내 손이었어요. 매웠지만 알 수 없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두 번째로 먹고 있지? 다음으로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한 입 베어물자 놀랍게도 프랑스 최고급 와인 스테이크보다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쇠고기 한 조각에 이런 맛을 내다니 기술이 아니고선 불가능했습니다. 식사 후 한글 문화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얀 교수는 문화학자였죠. 한류가 폴란드에서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양국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은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그 아픔을 딛고 문화 강국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롤모델이죠. 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까. 하지만 다음 장소에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10명 남짓한 폴란드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죠. 놀라웠던 건 그들이 단순히 내용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제 할머니께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감정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그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젊은 폴란드 남성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항상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채 돌아가셨죠. 다음 날 아침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서 폴란드 청년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감이 낯설지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취재 일정표를 확인하니 오늘은 폴란드 정부 주관 박람회 참석일이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대형 현수막에 한글과 폴란드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고 미래 기술의 아이콘 한글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교육부 관계자 미아우 씨가 다가와 인사했죠. 블루만 기자님, 우리 박람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아우 씨를 따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글 워크숍이 열리는 공간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라틴어 수업장은 텅 비어 있는데 한글 수업은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믿기 힘들겠지만 한글 워크숍 참가자 수가 라틴어 수업 수요를 3배나 넘어서고 있어요. 교육부 담당자들도 이런 현상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아우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AI 번역 정확도 테스트에서 일본어는 70%, 영어는 85%, 한글은 95%를 기록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성 강사가 저를 워크숍에 초대했습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아주 쉬워요. 거절하려 했지만 주변의 기대에 찬 시선에 못 이겨 붓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붓을 종이 위에 올리자 손이 떨렸습니다. 첫 획을 그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변한 듯했습니다. 획이 만들어내는 흐름, 균형, 조화, 완성된 행복이란 글자를 바라보는데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라틴어 수업에서 왜 이런 죽은 언어를 배워야 하냐며 반항했던 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전시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 K-팝 앨범, 그리고 무기 전시관. 생각지도 못한 전시관 앞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놀라셨죠? 폴란드는 최근 한국 방산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군대의 주요 무기가 한국산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아우 씨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니. 저널리스트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무기인가요? 독일제 전차보다 조작 속도는 1.5배 빠르고 고장률은 절반 이하예요. 나토 평가단조차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극찬했답니다. 현장 실사단이 시험 사격 후 바로 계약을 요청했다는 비화도 있어요. 성능도 좋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친밀감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폴란드 국민들이 한국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부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어 서둘러 기록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게 다 뺏긴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람회를 떠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취재 일정은 현지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 상영회였어요. 솔직히 기대는 별로 없었죠. 노인들이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복지센터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30여 명의 폴란드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오늘 상영될 영화는 미나리예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진행자의 소개가 끝나고 영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기록용으로 노트북을 펼쳤지만 어느새 영화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폴란드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웃고 울고 때로는 숨죽여 화면을 바라봤죠. 영화 속 할머니 캐릭터가 아이들과 강가에서 민들레씨를 날리는 장면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득 어릴 적 독일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채 떠나보냈죠. 영화가 끝나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화 속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표현 못했거든요. 한국은 그걸 영화로 대신 말해주네요. 취재를 위해 몇몇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한국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는 건 정이라는 개념이었죠. 따뜻한 인간관계, 가족애,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가치들이 사회주의 시대를 경험한 폴란드 노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영화 상영회가 끝나고 센터장이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망설이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받아들었죠.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김치찌개의 매운맛이 입천장을 찌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맛있죠? 처음엔 저도 너무 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게 되네요. 쇠고기 하나 없이도 이런 깊은 맛이 나다니. 정성과 기술이 만든 맛이죠. 마주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였구나.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이었어요. 테이블을 둘러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속에서 문화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폴란드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있었어요. 나의 편견에 갇혀 이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는 바르샤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폴란드인 한국 유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취재를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글 간판들과 작은 한국 문화 상점들이 이제는 침입자가 아닌 새로운 색채로 다가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카롤라이나라는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겼어요. 한국에서 3년간 유학한 후 폴란드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만 씨, 반갑습니다. 저희 카페에 녹차 한 잔 어떠세요? 커피만 마시던 제게 녹차는 낯설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녹차 한 모금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카롤라이나와의 대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에서는 진짜 사람답게 산다고 느꼈어요. 모두가 바쁘게 살지만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카롤라이나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는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곳이 아니었나요? 그녀는 제 의문을 읽은 듯 미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달라요. 기록보다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껏 경험도 없이 비판만 해온 기자였어요. 세계 각국을 다녔지만 늘 관찰자로만 있었던 거죠.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카롤라이나의 눈동자를 바라봤을 때 그곳에서 진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카롤라이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그 아픔을 딛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았어요. 우리가 미국과 영국을 따라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이 폴란드 외교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폴란드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있던 제 본래 모습.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는데 카롤라이나가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한글로 일기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매일 한글로 한 문장씩 써보세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니까요. 수첩을 받아들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웅덩이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그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서툰 글씨로 한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다. 내 안의 편견이라는 감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일기장을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관찰만 하는 기자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한글로 일기 쓰기, 한국 음식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첫 번째 도전은 비빔밥 만들기였습니다. 현지 한국 식재료 가게에서 재료를 구입했어요. 고추장, 참기름, 각종 나물들.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가게 주인 박 씨는 제 서툰 시도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비빔밥은 한국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음식이에요. 여러 재료가 섞여 하나가 되는 거죠. 서양의 샐러드와 비슷해 보여도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샐러드는 각각의 맛을 살리지만 비빔밥은 모든 맛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호텔 주방을 빌려 요리를 시작했어요. 당근은 너무 두껍게 썰렸고 시금치는 너무 오래 삶았습니다. 고추장을 넣다가 조금 많이 들어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기사의 소재구나. 머릿속으로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 체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비빔밥을 한 입 먹으며 맵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서툴게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서 색다른 조화를 느꼈어요. 다음 도전은 문화센터에서의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 사이에서 연보라색 치마와 연두색 저고리를 골랐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모습이었죠. 잘 어울리네요. 한복은 몸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아함을 표현해요. 현대 패션에 불필요한 노출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죠. 담당자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의 옷이 몸매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궁중 예절을 배우는 동안 자세와 움직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카롤라이나와 함께 한글 수업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글자 모양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했을 때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블루만 씨,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소리와 모양이 이치에 맞게 설계된 과학적인 문자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정보 처리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롤라이나의 설명을 들으며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의 깊은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서 탄생한 한글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일기장에 서툰 한글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책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내 몸으로 느끼는 문화는 달랐습니다. 실패와 웃음 속에서 삶의 온기를 발견했어요. 관찰자가 아닌 체험자로서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르샤바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보였어요. 마치 제가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이른 아침, 기사 작성을 위해 도시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한글 간판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에 올랐을 때 한국 노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폴란드가 아니라 서울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만 씨. 한 여학생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지난주 한글 수업에서 만났던 아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발음이 어색했는지 소녀는 키득거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한 블록 더 걸어가자 한국 화장품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상영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득 기자가 되기 전 대학교 교수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앨리슨, 넌 너무 무색무취해.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 그 말에 얼마나 좌절했었는지 모릅니다. 뛰어난 분석력은 있었지만 진정한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 다양한 색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그 방식에 폴란드 사람들이 매료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타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한 벽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폴란드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와 한복을 입은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글과 폴란드어로 우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는 살아 있었어요. 이 언어가, 이 문화가 나를 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타문화를 분석하기만 했지 진정으로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작은 노트북을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체험자의 마음으로 써내려갔어요. 한국 음식의 맛,
한복의 감촉,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정신.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폴란드에 생긴 작은 한국들이 아니었어요.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집 기사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마지막으로 글을 검토했어요.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의 앨리슨과 지금의 앨리스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며 미소 지었죠. 한국은 문화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눈 것이다. 에디터에게 기사를 보내고 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어요. 이번 기사는 단순한 문화 현상 분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일부를 담은 글이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에디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앨리슨, 이게 정말 당신이 쓴 글이 맞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당신의 글에서 감정을 느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자 생활 1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냉철하고 분석적인 블루만이었을 뿐이죠.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 지 몇 시간 만에 폴란드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내 기사를 인용한 글들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대사관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제가 직접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카롤라이나, 얀 교수, 미아우 씨, 문화센터의 김 씨,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까지. 블루만 씨, 당신의 기사가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어요. 문화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정신까지요. 대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취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아우 씨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이 폴란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당신의 기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카롤라이나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제가 첫날 받았던 일기장과 같은 디자인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어있지 않았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써진 따뜻한 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처음 썼던 한글 행복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카롤라이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습관이나 취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입니다. 앨리슨, 당신은 그 다리를 건넜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 그 다음은 호기심, 그리고 이해와 감동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운전사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볼 생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꼭 가보고 싶어요.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얼굴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폴란드에서 만난 작은 한국들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나를 발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관찰자가 아닌 따뜻한 이야기꾼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